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울 속에 낯선 나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는 나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반갑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잠시 쉬어가는 곳, 영혼을 읽어주는 도슨트 푸시케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문득 이런 기분에 휩싸인 적 없으신가요? 거울 속에 내가 낯설게 느껴지거나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스스로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순간 말이죠. 우리는 누구나 평생을 안고 가는 숙명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원적인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질문 앞에 우리가 내놓는 대답들은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고작해야 저는 좀 소심한 편이에요. 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같은 몇 마디 형용사들 뿐이죠. 이것은 마치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보고 물이 좀 짜네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라는 존재, 우리 내면의 역동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하며 때로는 경이롭기까지 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막막한 인간 정신이라는 미지의 대륙을 탐험하기 위해 홀로 돛을 올린 거인이 있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지형도를 바꾼 위대한 탐험가, 바로 분석 심리학의 아버지 칼 구스타프 융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디를 가나 MBTI 이야기가 빠지지 않죠. 이제는 처음 만난 사이에도 명함처럼 건네는 이 16가지 알파벳 조합이 사실은 칼 융이 자신의 영혼을 깎아내며 고통스럽게 탐구했던 심리 유형론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융이 이 지도를 그리게 된 계기는 단순히 사람들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딱지를 붙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필터가 왜 사람마다 다른지, 왜 어떤 이는 타인의 시선과 박수갈채 속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얻고 또 어떤 이는 아무도 없는 고요한 서재의 고독 속에서만 비로소 영혼의 숨통이 트이는지 그 근원적인 정심의 흐름을 추적하고자 했습니다. 융에게 성격이란 단순히 고정된 특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친 세상을 항해하기 위해 입은 정신적 갑옷이자 우리 무의식이 외부 세계와 소통하기 위해 선택한 언어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흔히 단점이라고 치부했던 성격적 특성들이 사실은 우리 영혼이 온전해지기 위해 반드시 통합해야 할 소중한 퍼즐 조각임을 밝혀냈습니다. 단순히 너는 외향 이야, 나는 내향 이야 라는 가벼운 논리를 넘어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거대한 무의식의 지도를 발견하는 시간. 나의 강점은 무엇이며 내가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나의 어두운 그림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은 아마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 영혼의 가장 정교한 설계도를 찾아 떠나는 긴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사상은 안락한 서재가 아니라 뜨거운 충돌의 현장에서 태어납니다. 심리학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이고도 가슴 아픈 만남을 꼽으라면 단연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칼 융의 만남일 것입니다. 1907년, 당시 이미 정신분석학의 대부로 추앙받던 프로이트와 스위스에 촉망받는 정신과 의사였던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운명임을 직감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들이 나눈 대화는 자그마치 1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식사도 잊은 채 오직 인간의 정신이라는 미지의 심연에 대해 논쟁하고 탐구했죠. 50살의 프로이트는 32살의 융에게서 자신의 사상을 이어받을 완벽한 후계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융을 나의 장남이자 정신분석학의 황태자라고 부르며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학문적 유산을 전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뜨거웠던 결속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심리적 기질의 차이 때문에 파멸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융은 수년간 자신의 서재에 틀어박혀 스스로의 내면과 대화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환상 속에서 만난 상징들을 붉은 가죽 장브레드북에 기록하며 미쳐버리지 않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암흑같은 시간 속에서 융은 인류사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프로이트는 세상을 오직 성으로만 보고 또 다른 심리학의 천재 아들러는 오직 열등감과 권력욕으로만 해석할까? 진리는 하나일 텐데 왜 관찰자마다 그 진리를 담아내는 그릇의 모양이 이토록 다른 것인가? 융은 마침내 거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론이 다른 것은 단순히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관찰자 본인이 가진 심리적 렌즈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융은 이 의문을 풀기 위해 고대 신화의 상징, 중세 연금술의 비유, 동양 철학의 지혜, 그리고 자신이 치료했던 수만 명의 임상 사례를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융은 에너지가 밖으로 흐르는 외향인과 안으로 흐르는 내향인의 차이를 규명하고 정보를 인식하고 판단하는 4가지 핵심 기능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의 정신에너지가 흐르는 8가지의 주된 통로를 발견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분류하기 위한 차가운 통계학이 아니었습니다. 스승과의 결별이라는 개인적인 아픔을 극복하고 나와 당신은 왜 다를 수밖에 없는가를 학문적으로 증명하려는 처절한 사투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마침내 1921년
그렇게 세상에 나온 심리 유형은 현대 심리학의 지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인간의 다양성을 틀림이 아닌 발음으로 이해하게 만든 이 위대한 저작은 훗날 우리가 MBTI라고 부르는 대중적인 성격 검사의 토대가 되어 오늘날까지 전 세계인의 자기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브릭스와 그의 딸 마이어스는 칼, 융의 세 가지 분류 기준에 판단형 J과 인식형 P라는 새로운 기준을 추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MBTI의 완성입니다. 융은 프로이트와 결별한 후 인간의 내면에는 세상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정신적 기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크게 두 가지 태도와 네 가지 기능으로 정리했죠. 우리가 오늘날 MBTI의 알파벳 4글자로 알고 있는 것들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융이 말하고자 했던 본질은 단순히 성격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어떤 방향으로 항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한 정교한 설계도 MBTI의 네 가지 나침반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을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네 가지 방식입니다. 에너지의 방향, 외향 E과 내향 I. 첫 번째 나침반은 우리 영혼의 에너지 충전소가 어디인지를 알려줍니다. 외향형인 분들은 태양광 패널과 같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새로운 사건 속으로 뛰어들 때 비로소 에너지가 차오르죠. 반면 내향형인 분들은 고요한 심연으로 침잠할 때 에너지를 얻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그들에게 고립이 아니라 방전된 영혼을 채우는 필수적인 충전의 시간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은 사교성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리비도, 즉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의 에너지가 어디로 흐르는가에 대한 에너지의 방향 문제입니다. 인식의 렌즈, 감각 S과 직관 N.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각형은 아주 정밀한 돋보기를 가졌습니다. 눈앞에 실제하는 팩트, 만져지는 질감, 나무의 껍질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읽어내죠. 반면 직관형은 광각 렌즈를 가졌습니다. 나무보다는 숲 전체의 모양을, 사실보다는 그 너머의 맥락과 미래의 가능성을 봅니다. 현실을 딛고 서 있는 발 S과 미래를 꿈꾸는 눈, 이 두 가지 렌즈가 인류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판단의 잣대, 사고 T와 감정 F. 정보를 받아들였다면 이제 결정을 내려야겠죠? 세 번째 나침반은 판단의 기준입니다. 사고형은 차갑지만 공정한 저울을 가졌습니다. 논리와 원칙에 비춰 무엇이 옳은가를 집요하게 묻습니다. 하지만 감정형은 따뜻한 온도를 가진 나침반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우리 모두의 조화에 도움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최선의 해답을 찾아냅니다. 정답을 찾는 머리띠와 해답을 찾는 가슴 F의 만남입니다. 생활의 양식, 판단 J과 인식 P. 마지막 나침반은 우리가 세상에 대하는 태도, 즉 삶의 속도와 방식입니다. 판단형의 삶은 잘 짜인 지도와 같습니다. 계획적이고 질서정연하게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 안정감을 느끼죠. 하지만 인식형의 삶은 자유로운 탐험과 같습니다. 지도에 없는 길을 즉흥적으로 즐기며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몸을 맡길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결국 이 네 가지 나침반이 가리키는 곳은 하나입니다. MBTI는 사람을 16가지 칸에 가두는 틀이 아니라 서로 다른 우리가 세상을 항해하는 각기 다른 돛의 모양을 이해하는 도구입니다. 자신의 돛이 어떤 모양인지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향을 향해 온전한 항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열등 기능과 그림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진짜 이유. 여기서 융이론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등장합니다. 융은 우리가 가장 잘 쓰는 기능을 우월 기능이라 부르고 그 반대편에서 잠자고 있는 기능을 열등 기능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차가운 논리 T가 발달한 사람은 따뜻한 감정 F의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열등 기능이 숨어 있다가 우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한계에 다다르면 이 녀석이 괴물처럼 튀어나와 우리를 지배합니다. 냉철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거나 다정하던 사람이 갑자기 독서를 퍼붓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융은 이 열등 기능을 이해하고 보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이해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며 쓰는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사회적 적응을 위해 본성을 숨기고 가면을 쓰는 것은 필요하지만 너무 오래 쓰고 있으면 가면이 곧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 가면이 밝을수록 가면 뒤에는 우리가 부정해온 어두운 면, 즉 그림자가 비대해집니다. 융은 이 그림자를 외면할수록 그것이 우리 삶을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뒤흔든다고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 이제 이 지도를 들고 역사의 거인들을 분석해 봅시다. 그들의 위대함은 사실 자신의 심리적 기능을 극한까지 밀어붙인 결과물이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INTP, 내향사고형 TI의 정수입니다. 그는 외부의 평가보다 자기 내면의 논리적 완결성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실험실 장비 대신 책상 앞에 앉아 눈을 감고 사고 실험에 몰두한 결과가
바로 상대성 이론입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ENTJ, 외향사고형, T의 화신입니다. 그의 사고는 세상을 자신의 객관적 질서 아래 두기 위해 밖으로 뻗어나갔습니다. 효율적인 전략과 체계적인 법전 편차는 그의 우월 기능이 만든 유산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INTJ, 내향직관, 애니의 힘을 극한으로 보여줍니다. 시대 배후에 있는 상징과 본질을 꿰뚫어보며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그의 통찰은 현실 너머를 보는 직관의 산물입니다. 마더 테레사, ESFJ, 외향 감정형, 페트 E의 표상입니다. 그녀의 판단 기준은 차가운 논리가 아니라 인간적 가치와 조화였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공동체를 돌보는 그녀의 행보는 감정 기능의 가장 숭고한 형태입니다. 스티브 잡스, ENTP,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연결해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는 외향, 직관리의 천재였습니다. 그의 독선적인 면모는 직관적 비전을 현실에 강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림자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역사의 거인들은 각기 다른 심리적 기여를 사용하여 자신만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이제 이들의 위대함 이면에 숨겨진 우리가 반드시 대면해야 할 어두운 그림자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유은 우리에게 준엄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빛에 가까울수록 그림자는 짙다. 우리는 지금까지 MBTI라는 렌즈를 통해 위대한 거인들이 세상에 내뿜은 눈부신 광의와 강점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융이 이 이론을 만든 진짜 목적은 당신은 이런 성격이니 이렇게 사세요 라는 안이한 처방전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융은 우리가 자신의 유형에만 안주하고 그것을 무기 삼아 살아가는 것을 정신적 감옥에 스스로 갇히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MBTI 결과를 보고 안심하곤 합니다. 나는 사고형 T이니까 냉정한 게 당연해. 나는 인식형 P이니까 계획이 없어도 괜찮아 라며 자신의 미숙함을 합리화하죠. 하지만 융은 이것을 정신적 정체라고 불렀습니다. 융이 평생을 바쳐 도달하고자 했던 최종 목적지는 단순히 나를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모든 모순을 통합하여 온전한 존재가 되는 과정, 바로 개성화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며 쓰는 가면, 융은 이를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외향적인 척해야 하는 영업직, 내향인, 냉철해야 하는 경영자, 감정인. 우리는 모두 생존과 사회적 적응을 위해 어느 정도 자신의 본성을 숨기고 가면을 씁니다. 페르소나는 우리를 보호하는 갑옷이지만 너무 오래 쓰고 있으면 가면이 곧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사장이 내 성격이고 의사가 내 본질이다 라고 믿는 순간 영혼의 갈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가면이 밝을수록 가면 뒤에는 우리가 평생 부정하고 억눌러 왔던 어두운 면, 바로 그림자가 비대해집니다. 사고형 T인 사람의 그림자는 유치하고 통제되지 않는 감정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향형 I인 사람의 그림자는 때때로 통제할 수 없는 외향적 폭주로 드러나기도 하죠. 융은 이 그림자를 외면할수록 그것이 우리 삶을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뒤흔든다고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 이 서늘한 문장은 우리가 왜 자신의 어둠을 직면해야 하는지를 뼈아프게 가르쳐줍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그림자가 타인에게 투사되어 세상을 원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인생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오전에는 자신의 우월 기능을 갈고 닦아 사회적 성취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정오를 지나 오후가 되면 우리는 전혀 다른 과제에 직면합니다. 바로 평생 무시해왔던 열등 기능을 돌보는 일입니다. 차가운 논리, T로만 세상을 살았던 이가 어느 날 문득 길가의 꽃 한 송이에 눈물을 흘리게 되거나 평생 남을 돌보던 감정형 F이 비로소 자기만의 논리와 주관을 세우기 시작할 때 융은 이를 영혼의 진정한 탄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핵심입니다. 내가 가진 4글자의 알파벳을 확인하는 놀이가 아니라 내 안에 숨겨진 내가 그토록 외면하고 싶어 했던 나머지 12글자의 가능성을 찾아가는 고통스럽고도 장엄한 수행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칼융이 안내한 이 깊고도 험난한 정신의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100년 전 융이 자신의 스승과 결별한 고통 속에서 홀로 그려나갔던 영혼의 설계도, 그리고 그 설계도를 삶으로 증명해낸 역사적 거인들의 발자취를 우리는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가장 먼저 가슴에 새겨야 할 진실은 성격에는 결코 우열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융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은 당신은 이런 유형이니 이렇게 사세요 라는 정답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유형이라는 작은 창문에 갇히지 말라는 간곡한 당부입니다. MBTI라는 도구는 나를 이해하기 위한 시작점이지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이해해줘 라고 말하며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신의 성장을 스스로 멈추는 것은 융이 그토록 경계했던 성격의 감옥에 제 발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은 내가 가진 알파벳 4글자를 확인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림자를 대면하고 내가 그토록 서툴러 했던
열등 기능을 따뜻하게 안아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것이 바로 융이 말한 온전한 인간, 자기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 나침반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에너지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어떤 창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중대한 결정들은 무엇을 근거로 내려지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삶의 정체기에 머물러 있다면, 혹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타인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 내면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절실한 신호일지 모릅니다. 내가 사고티의 차가움에만 의존했다면 이제는 타인의 가슴을 헤아리는 감정의 후에 온기를 수혈해야 할 때이고, 내가 내면 아이의 동굴에 너무 오래 숨어 있었다면 이제는 세상 이 밖으로 나가 타인과 부딪히며 삶의 불꽃을 일으켜야 할 때인 것입니다. 융은 노년에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은 없지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도 없다. 오늘 이 긴 시간이 여러분이 스스로를 더 깊이 사랑하고 동시에 나와 다른 타인을 경이로운 존재로 바라보는 밑거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MBTI라는 도구는 나를 가두는 딱지가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경이롭게 바라보기 위한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다른 사람이 되려 애쓰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당당하게 항해할 때 당신은 비로소 가장 행복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여정이 여러분이 스스로를 더 깊이 사랑하는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 안에 잠든 거인은 오직 당신만이 깨울 수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영혼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영혼을 읽어주는 도슨트 푸시키였습니다.